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백척간두의 대한민국의 현실, 이대로 가면 나라가 위험하다, 이런 절박한 느낌을 혹은 인식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요, 우리나라에서는 극우라고 불립니다. 극우는 맞죠? 근데 극우가 뜻이 좀 다릅니다. 제가 지어낸 조이기도 한데요. 극우는요, 지극한 우국충정의 약어입니다. 극우, 지극하다 할 때 극, 우국충정할 때 우, 극우, 바로 극우죠. 극우는 보통 나라 사랑이 아주 지독한 나라 사랑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보통 극우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념적으로 극우를 말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자, 대한민국에서 우파로 불리는 우파 중에서도 행동 우파들, 그들을 일러서 보통은 극우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금기시된 어떤 주제들이 있습니다. 5.18이라든가 노무현이라든가 누굽니까? 김대중이라든가 그리고 건국, 해방, 일본, 여러 가지 어떤 중요한 어떤 어젠더들이 있습니다. 거대 담론이 된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부정선거, 그리고 또 코로나, 엄청나게 많은 그 이슈들이 있죠.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주류 혹은 제도권, 그리고 또 혹은 언론, 학계 이런 데서 주류화된 어떤 그런 생각과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을 일러서 또 극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파 유튜버는 전부 극우가 되어 있는 거죠. 어쨌거나 대부분 극우 아닌 극우가 되었습니다. 합리적 어떤 그런 생각이라도 그런 영역에 터치 들어가게 되면 그냥 극우가 되고요. 그래서 저는 그 극우를 피할 생각 없습니다. 지극한 우국충정이 바로 극우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지금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위중한 상황이다. 나라가 그 정도로 백척간두에 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말이죠.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이름이 국민이잖아요. 국민을 좀 이야기하세요. 저들이 걸핏하면 국민의 뜻 어쩌고 하면서 국민파리를 하거든요. 옛날에는 민주파리를 했어요. 걸핏하면 민주라고 그래서 민주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그냥 막 압도적으로 그냥 밀어붙였죠. 거기에 주눅 들어가지고 꼼짝을 못해 전부. 아니,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요, 산업화 이후에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화가 안 되면 민주화가 안 돼요. 달리 말하면 산업화에 성공하면 민주화는 저절로 옵니다. 부산물 같은 거야,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는 뭔가 하면요, 산업화의 가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민주화 세력이 모든 걸 다 해놓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똘똘말이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세계를 한번 살펴보세요. 못 사는 나라가, 이 민주화된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있는지,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고 중산층 생기고 교육 수준 올라가고 그럴 때 비로소 민주화가 열리는 거고요. 민주주의가 이제 실현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는요, 산업화 세력이 만든, 건국과 산업화 세력, 한강의 기적 세력이 만든 작품입니다. 민주화 세력은 거기에 지금 기생한 거죠. 약간의 반독재 투쟁 그걸로 마치 자신들이 이 나라를 민주화를 다 이룬 것처럼 완전히 그냥 왜곡시켜 놓고 프레임을 그냥 뒤집어 놨죠. 정말 열받는 일입니다만 세상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요, 국회에서 서영교 그 국회의원이 있죠. 서영교. 우리 이제 국무위원들을 향해서 전부 다 일어서라, 기립해라. 전부 다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라.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그때도 국민파리를 했습니다. 그때 김문수 장관 빼놓고 전부 다 일어서 가지고 참 비굴하게 보였죠. 정말 이제 다들 이제 허리를 숙이고 꾸랑지를 내렸습니다. 그걸 보면요, 이 민주화 세력 혹은 계엄 자체를요, 민주에 반대하는 반민주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독재, 민주 이런 어떤 프레임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지금은 국민 혹은 독재 또 이런 프레임을 갖고 있어요. 국민의 생각이 이게 민주주의고 그에 반대하는 세력은 또 독재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꼴통이다, 극우다, 수구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건데, 근데 우리 국무위원들 전체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김문수 하나 정도 이제 남아 있었지만 그분마저도 그런 행동이 없었더라면은 절망적이죠, 절망적. 대통령 주변에 다 그런 사람만 있는 겁니다. 그렇게 소신 없고 생각이 얕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 진행 방향, 역사의 전체적인 어떤 얼개, 그림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자, 사설이 좀 길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을 만든 세력, 지금 선진화로 와 있잖아요.
건국,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 이 단계적으로 탁탁탁탁 되어 있는데 민주화 세력들이 모든 걸 다 한 것처럼 지금 왜곡을 시켜놨어요. 날조 조작, 왜곡, 과장 뭐 이런 거죠. 선동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거대한 위선이에요. 이런 것은 전부 다 거의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건국과 산업화 세력의 그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선진화까지 만들어낸 겁니다. 산업화라고 하는 단어는 인기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가장 어렵습니다. 난이도로 보면은 수학 문제 풀 때 보면 어려운 문제 있고 쉬운 문제 있잖아요.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산업화 이후에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난이도로 보면 아주 낮은 난이도예요. 사실은. 진짜 어려운 것은 산업화입니다. 이거는 못 사는 나라들이 그렇게 원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그 시대의 산업화는요. 요즘 후발 개도국들 많죠. 뭐 아프리카, 동남아, 뭐 남미, 중남미인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산업화하는 방향, 그 방식과 박정희 대통령 때와는 달라요. 지금의 산업화는요, 이미 선진국이 된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들이 거기 가서 공장을 짓습니다. 저임금을 찾아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산업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 때는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왔습니까? 우리 힘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돈도 없죠. 기술도 없죠. 사람만 있는 거야, 그냥. 근데 그 사람도 기술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국 기업들 들어오지 않는 상태로 이런 식으로 순수하게 거의 자력에 가깝습니다. 이런 식으로 산업화에 성공하고 선진국까지 간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을 국민들이 충분히 알아야 될 텐데, 와, 민주화 세력이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이렇게 왜곡된 프레임이 우리나라 전체를 확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최근뿐 아닙니다. 제가 생각해도 한 20년 이래로 다 그런 뭐 어떤 그 환경이랄까 그 프레임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론계에도 들어가 있고 정치권도 마찬가지고요. 학계, 뭐 시민단체, 뭐 종교계 전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산업화 뭐 이렇게 열심히 피땀 흘린 그 세력들을 폄하하는 겁니다. 그들의 나이 든 사람들의 그 시대를 허술하게 보는 거예요. 대신에 아무것도 아닌 이것 좀 하다가 감옥 한번 갔다 오면 그냥 영웅이 되고 국회의원 되고 뭐 장차관 되고 뭐 대통령까지 되고 이런 식이야. 그럼 이게 우리나라가 역사가 너무도 허접하게 지금 왜곡 변질되어 있습니다. 못 사는 나라들이 우리나라 많이 견하고 온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와서 뭘 보고 가는지 아십니까? 새마을운동, 한강의 기적, 뭐 그리고 4대강, 그리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가 그렇게 선진화됐는지 이런 거 다 공부하고 가는 거죠. 민주화 어떻게 됐는지 공부하러 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그거는 벤치마킹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 그거는 시급한 게 아니야. 그들에게는 어떻게 먹고 사느냐, 어떻게 산업화에 성공하느냐,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그 당시에 돈이 없잖아요. 종잣돈조차도 없는 거야. 그런 나라를 이런 식으로 천지개벽시켰다. 세계 이런 유래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 비슷한 나라가 없다니까. 이런 세력을 지지하는 계층을 일러서 거구다, 꼴통이다, 수구다. 와, 참 나라가 이렇게 완전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요. 윤 대통령의 이런 비상한 계엄 아니고는 답이 없습니다. 부정선거 이슈도 말이죠. 엄청나게 거대한 이슈입니다. 이게 정말. 여기에 지금 깔아앉아 있는 이야기들을 언젠가는 드러내야죠. 이거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위선과 거짓, 선동, 날조 조작 왜곡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겁니다. 그리고요, 이 쇠도 달궈졌을 때 때리라고요. 윤 대통령이 이번에 이 계엄이 아니었으면은 부정선거 이슈는 계속 이 상태로 그냥 계속 갑니다. 해결도 안 되고, 10년, 20년 계속 간다고요. 그럼 끝나는 거야, 그냥. 노무현 때부터 부정선거였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벌써? 근데 하나도 해결 안 되고 쫙 오는 거야. 부산대 철학과 교수였던 최우봉 교수, 그분은 그거 투쟁하다가 결국 그 학교에서 잘렸잖아요. 파면당했다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노무현 그 당선 무효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사람도 많았어요, 그때는. 그 시간이 오래 가다 보니까 이제 사람도 없어, 거기도. 근데 그 후에 이제 4.15 터지면서 뭐 엄청나게 또 이렇게 부각되고, 이번 4.10도 그렇고요. 그런 다른 선거도 좀 이상하고, 그런데도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여기까지 왔거든. 그런데 결정적인 계기가 지금 터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계엄은 그야말로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그야말로 성동격서라고 합니다만 저는 그거보다도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자병법에 여러 가지 어떤 계책이 있습니다만 스스로 살을 주고 뼈를 취하기 위한 그런 걸로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 스스로는요, 이 일로 인해서 탄핵을 당할지도 모르는, 당할 가능성이 커졌어요.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벌써 7명 나왔잖아요. 이런 식이면 이번에는 설령 안 된다 손 치더라도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될는지 뭐 이런 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완전히 구국의 재단 위에 몸을 올린 겁니다. 희생을 하겠다. 나를 던져 나라를 구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이런 건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 너무도 절박한 상황에서 마지막 한순간이 온 겁니다. 이 부정선거 이슈는 이번에 살리지 못하면은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너무도 거대한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느끼잖아요. 지잖아요. 누가 봐도 이게 부정선거가 아니면은 나올 수 없는 사례들이 너무 많거든. 오히려 그게 너무 많아서 어쩌면 전파가 안 되는지도 몰라요. 너무 수십 개잖아. 그거 나와 있는 걸 보면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합치면은 너무도 많다고. 형상기억종이라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요. 그거 말고도 저기 규격에 어긋나는 그런 그 투표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통계 그 법칙에도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너무도 많고, 이런 뭐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그런 사례를 보고 이걸 부정선거 아니다라고 오히려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을 일러서 그냥 극으로 그냥 몰아붙이는 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정치 프레임, 왜곡된 어떤 인식, 여기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너무도 거대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선관위 하나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언론, 여론조사 기관, 그 정치권, 그 배후에 중국이나 북한 뭐 이런 건 냄새까지 다 나잖아요. 그러니 대통령이 저런 방식이 아니고는 달리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다. 뭐 헌법기관이라고 뭐 수사도 못해, 뭐 거기 감사도 안 돼. 뭡니까 거기가 도대체? 취해법권입니까 거기는? 그런 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취해법권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취해법권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초법적인 권한, 계엄령을 발동한 것입니다. 그거 아니고는 달리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비상한 상황입니다. 비상한 상황. 이것을 이번 기회에 세상에 드러내고 반드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